한 나라가 경쟁력을 잃을 때 거의 언제나 폭발과 함께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들로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가족을 이루는 사람이 줄어들고,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들은 각각 따로 보면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각각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각각은 다른 요인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기에 그것은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적 변화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대순환을 연구했습니다. 국가들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강대국들은 적들에게 무너지기 전에 먼저 내부에서 조용히 변합니다. 그 변화가 외부의 충격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 대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겉으로 보기에 강합니다. 2024년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는 43.9% 성장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AI 시대의 HBM폼에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저는 한국을 걱정하게 만드는 신호들을 봅니다. 중국의 추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가 보는 위협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위협입니다. 중국보다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돌이키기 어려운 위협입니다. 그것은 한국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처음 여기 오신 분들 지금 구독하세요. 알림을 켜세요. 제가 이 채널에서 만드는 것은 경제 사이클 분석입니다. 큰 변화가 아직 보이지 않을 때 이를 이해해야 하는 분석입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그 다음 한국이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겉으로 보이는 강함 그리고 그것이 가리는 것. 한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인상적입니다. 2024년 수출은 역대 최고인 6,83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43.9% 성장했습니다. 실업률은 2.7%로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해 2025년 1분기 69.7%를 기록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한국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 분석을 할 때 언제나 이 질문을 합니다. 현재의 숫자가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작동할 것인가? 현재 한국 수출의 강세는 주로 반도체에서 옵니다. 그것도 AI 붐으로 인한 HBM 수요에서. 이것은 실제이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정 사이클에 크게 의존하는 강세는 그 사이클이 변할 때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2000년대 중반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를 지배할 때도 지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출 강세가 구조적 변화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조용히 진행 중인 구조적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도 중국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구입니다. 구독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알림벨을 켜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분석의 실용적 함의를 다룹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이 구조적 변화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지금 구독하시고 두 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장. 중국은 눈에 보이는 위협이다. 한국에서 중국은 항상 경쟁 상대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임금 경쟁자였습니다. 한국이 품질과 기술로 앞서면서 중국의 저가 공세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더 이상 단순히 저렴한 경쟁자가 아닙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디스플레이, 조선, 가전 한때 한국이 독보적이었던 분야들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거나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BYD는 전기차에서 현대를 압박합니다. CATL은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을 압박합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수주에서 한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고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
정부, 분석가들 모두 이 위협을 보고 있습니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중국은 모두가 보는 위협입니다. 모두가 보는 위협에는 대응책이 마련됩니다. 집중력이 모입니다. 자원이 투입됩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위협입니다. 너무 천천히 움직여서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는 변화. 매년 뉴스거리는 되지만 단독으로는 위기처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10년, 20년이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바뀌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세 장, 아무도 보지 않는 위협 인구. 숫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통계는 추측이 아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OECD 고령 전망 2025에 따르면 한국 생산 가능 인구 15대 64세는 2020년 3,664만 명에서 2024년 3,562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22년 0.78%, 2023년 0.72%로 OECD 국가 중 최저입니다. 2024년 0.75로 9년 만에 처음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 출산율은 2.1입니다. 한국은 그 3분의 1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인구 감소로 2040년대 영구적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인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고 전체 인구는 약 5,2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할 것입니다. 2060년에는 OECD 전체 평균 노인 부양비가 5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75% 이상으로 OECD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숫자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75% 노인 부양비. 그것은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75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지금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2040년대에도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장,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 경로. 인구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느낍니다. 출산율이 낮다. 나쁜 일이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체적인 경제 경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노동력입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생산이 줄어들거나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이 올라가야 합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의 비용 구조가 바뀝니다. 일부 기업은 자동화로 대응합니다. 일부는 생산을 해외로 이전합니다. 두 번째 경로는 소비입니다. 인구가 줄면 소비하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특히 젊은 인구의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새 집을 사고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고 새 차를 사고 여행을 가고 식당에 가는 것이 내수 경제를 움직입니다. 세 번째 경로는 부동산입니다. 일본의 사례가 가장 명확합니다. 1990년대 초 일본 부동산 거품이 꺼진 후 그것이 그토록 오래 지속된 이유 중 하나는 인구 감소였습니다. 살 사람이 없으면 집값은 구조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높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인구 트렌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경로는 연금입니다. 지금 한국의 연금 시스템은 일하는 사람들이 은퇴한 사람들을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고 은퇴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 구조는 수학적으로 지속이 어려워집니다. 다섯 번째 경로는 세수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면 정부 세수도 줄고 의료와 복지에 쓰는 지출은 늘어납니다. 이 가효효과는 정부 재정에 지속적인 압박을 만들어냅니다. 이 다섯 가지 경로는 각각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증폭합니다. 5장, 청년들이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만드는 악순환. 2025년 1월 기준 한국 청년 15대 30세 체감 실업률은 16.4%입니다. 공식 실업률과 달리 취업을 원하지만 구하지 못하는 수요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16.4%의 청년 체감 실업률. 이것은 한국의 청년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은 극도로 치열합니다. SKY 대학, 스펙, 자격증, 예국어, 좋은 일자리 하나를 얻기 위한 준비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혼이 미뤄지고 아이를 낳는 것이 미뤄집니다. 높은 주거 비용이 이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수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모으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대출을 받으면 매달 상당한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이 경제적 현실이 저출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들이 모이면 국가적 차원에서 악순환을 만듭니다. 아이가 적어서 미래의 노동력이 줄고, 노동력이 줄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좋은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가 줄면 결혼과 출산이 더 미뤄집니다. 이 순환을 끊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제가 이 문제를 중국보다 더 어려운 도전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6장, AI,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험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AI를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도 AI가 생산성을 높여주면 괜찮지 않을까?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AI는 확실히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를 알고 있어서 AI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동시에 노동시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모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OECD와 한국노동연구원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한국 기업에서 AI 도입으로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3분의 2가 미래 인력 감축을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과거 수십 명이 하던 기계 작동 업무를 이제 2명의 근로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합니다. 이것이 AI 생산성 향상의 현실입니다. 대기업에서 AI를 도입하면 같은 매출을 더 적은 인원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주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에 의존하던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AI가 인구 문제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AI는 같은 일을 더 적은 사람으로 하게 만듭니다. 두 트렌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AI가 대체하는 일자리와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노동력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I는 주로 인지적 반복 업무를 대체합니다. 인구 감소는 전체 연령대에서 일어납니다. 그 불일치에서 구조적 긴장이 생깁니다. 7장, 레이 달리오의 대순환 이론과 한국.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대순환 이론을 한국에 적용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국가들은 여러 핵심 지표가 동시에 긍정적으로 움직일 때 올라갑니다. 생산성, 교육, 저축률, 사회적 결속력, 경쟁력이 함께 강해질 때 국가는 상승 사이클에 들어갑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 상승 사이클의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강한 투자, 높은 저축률, 규율 있는 노동력, 수출 경쟁력의 지속적 향상. 그 결과 세계가 주목한 경제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이클이 바뀝니다. 부채가 쌓이고, 불평등이 심해지고, 제도적 경직성이 증가하고, 인구 구조가 악화될 때 국가는 하강 압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가 보는 것은 이 지표들 중 일부가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구조는 분명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어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높습니다. 사회적 긴장과 세대 간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꺼번에 결정적인 위기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은 과거에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회복력,
2008년 금융위기에서의 빠른 반등, 한국의 제도적 회복력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인구 문제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다릅니다. 그 위기들은 충격이 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인구 문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이미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로 상당 부분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시작에서 제가 던진 핵심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중국보다 더 위험한 변화가 한국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제가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국의 위협은 예부적입니다. 한국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기술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하고 방산 수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전략들은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구조적 변화에는 다른 종류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 어렵고 더 느리고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응입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어서미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거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변화들은 법을 하나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와 문화가 함께 변해야 합니다. 그것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국이 기술적으로 더 강해지는 동안 사회적, 인구적으로는 다음 사이클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8장. 한국 개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분석이 한국에서 살고 일하는 개인에게 어떤 함의를 갖습니까? 첫째, 노동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AI가 대체하는 업무와 AI가 보완하는 업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인지 업무에만 의존하는 직업은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은 반대로 가치가 올라갑니다. 둘째, 노후 준비를 공적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인구 구조상 공적연금 시스템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점점 어려워집니다. 개인적 자산 형성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셋째, 지리적 분산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할 때 한국 자산에만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그 구조적 도전에 완전히 노출됩니다. 글로벌 시장, 특히 인구 구조가 더 유리한 신흥 시장에 대한 노출은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넷째, 부동산에 대한 시각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상승을 지속할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지난 반세기의 성취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습니다. 그 성취를 만든 한국 사회의 역량, 교육에 대한 헌신, 강한 직업윤리, 기술적 탁월함, 이것들은 진짜이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량들이 다음 사이클에서도 충분히 발휘되려면 지금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내부 변화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국이 강한지 약한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다음 사이클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이 영상이 한국 경제를 더 깊은 시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알림을 켜세요. 댓글에 미래라고 적어주세요. 한국이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중국보다 더 위험한 변화가 한국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변화를 지금 봐야 합니다.